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도 월가에서 장난치는 거다, 뭐 개미 흔들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싼 가격으로 월가에서 계속 개미 물량을 빼앗아 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금리 인하를 앞둔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쭉 가져가시고 내년에도 한 상반기 정도, 3월에서 6월 이때까지는 좀 보유해보면 손익비 차원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요즘의 분위기가 참 안 좋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해도 2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 막 들어왔었거든요. 뭐 사상 최대, 뭐 이번 달 들어 뭐 한 달 내, 두 달 내 최대다, 뭐 여기까지 오고 흐름이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됐어요. 어저께부터 하락이 좀 이 이유로 인해서 커진 걸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는 1억 2천만 달러가 순 유출됐고요. 빠져나왔다는 소리죠. 오늘도 벌써 1억 달러거든요. 아직 다 안 나왔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블랙락의 핵심이긴 한데, 뭐 이런 추세라면 오늘도 0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마이너스는 잘 안 나오긴 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아무튼 뭐 큰 폭의 플러스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벌써 이미 1억 달러 마이너스인데, 이틀 연속 1억 달러 마이너스라는 게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별로 안 좋은 이유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다 나스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스닥과 좀 점점 더 커플링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바라는 거는 좀 독립적이었으면 좋겠죠. 디커플링 돼서 나스닥이 뭐 오르든 말든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가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바람이긴 한데, 그건 그냥 단순 제 바람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좀 움직이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이 좀 볼게요. 이더리움은 뭐 사실 너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외인 게 블랙락도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 유입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 블랙락은 그냥 이더리움은 좀 버려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더리움은 지금 뭐 차트가 그렇게 예쁘지 않죠. 이더리움 차트가 예쁘지 않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7%대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네, 이더리움 도미넌스인데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요때를 기점으로 이게 2022년이거든요. 이때 이후로 이렇게 쭉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더리움이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네,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찾고 싶다 하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알트코인은 그래도 비트 이더는 괜찮아, 이런 추세가 그동안 계속 됐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더가 지금도 괜찮은 건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떠 있죠. 이더리움 차트는 아니고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이게 일봉상이거든요. 일봉상.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이게 잘 안 나오는 지표거든요. 거기다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이렇게 막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가 가장 인기가 없는 이더 최저점일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갈 여지가 뭐 상당히 높은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불장이 펼쳐진다고 하면 가장 화려한 퍼포먼스를 내릴 수 있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코인이 뭐 4개밖에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 관심 많고요. 그다음에 이더, 뭐 톤코인, 솔라나, 뭐 요 정도의 관심이 있는데 얘네 넷은 뭐 사실 다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알트 요 3개 중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눈부시게 올라갈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지극히 소외받고 있으니까. 네, 지금이 매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저는 차트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더를 현 시점에 더 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더 사진 않을 거고, 네, 저는 포트폴리오를 유지만 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네, 솔라나의 도미넌스를 보면 되게 높죠. 네, 오히려 요때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도 나왔었네요. 여기보다 여기가 갱신이 됐는데 RSI는 오히려 떨어졌죠. 오히려 솔라나는 이때가 최고 정점이고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차트적인 해석인 거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아니니까 법칙이 아닙니다. 네, 참고용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상태다. 도미넌스로 봤을 때.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점일 수 있어요. 투자하기에. 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이더리움은 한 번 더 빠질 위기가 좀 있을 수도 있네요. 네,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가격이 최저점이다. 그거는 뭐 앞으로 최저점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한두 번 더 흔들다가 빠지다가 가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은 멘탈이 강하신 분들만 투자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3번의 연준의 FOMC 회의가 있죠.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9월 19일 새벽 3시에 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 0.25%가 떨어져서 5.25, 5.25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대략 한 달 반에 한 번씩 있거든요. 11월 달에도 있을 건데 이때는 또 0.25% 떨어져서 예측은 5.00, 실제도 5.0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떨어져서 4.75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합쳐서 한 75bp. 네, bp라는 거는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서 0.01%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0.75% 금리가 떨어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누군가는 0.5%, 누군가는 뭐 한 1%, 요 정도 그릴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든 금리 인하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벌써 8월도 다 갔잖아요. 그럼 9, 10, 11, 12 4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금리 인하를 앞둔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음모론이나 이런 걸 잘 믿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도 월가에서 장난치는 거다, 뭐 개미 흔들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싼 가격으로 월가에서 계속 개미 물량을 빼앗아 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10개부터 1만 개 갖고 있는 아주 고래죠. 네, 그러니까 좀 부자들, 부자 지갑들에서는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개 늘어난 게 아니라 13만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지갑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이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흔들기의 목적이 고래들이 모으기 위한 거다라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는 이유로 매도를 하는 건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격이 빠질 때 매도를 하면 얘네들만 배불려 주는 꼴이거든요. 그냥 뭐 손해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올해는 쭉 가져가시고 내년에도 한 상반기 정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제 생각에 내년 한 3, 4월 정도, 3월에서 6월 요때까지는 좀 보유해보면 손익비 차원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하는 건 뭐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되 매도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락했으니까 팔고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건 진짜 서커스예요. 이게 성공한다고 해도 막상 늘어나는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오히려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평균 단가가 올라갑니다. 진짜 속상하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인데요. 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50%인 건 똑같은 것 같고 카말라 해리스는 49였는데 48로 1% 빠졌네요. 중요한 건 이게 경합주가 중요한데 경합주 보시면은 저는 이 두 곳을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거든요. 펜실베니아는 아슬아슬하게 트럼프가 이기고 있긴 합니다. 이게 뭐 50대 50대 됐다가 해리스가 올라갔다가 가장 진짜 최고 격전지는 펜실베니아인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형이 총까지 맞았는데 펜실베니아 사람들 냉정하네요. 총을 맞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정표를 주지 않네요. 네. 여긴 좀 똔똔이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좀 더 지지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역전을 해야 됩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이기고 위스콘신도 이기고 이러면은 전 당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 대선 볼 때 요 두 곳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여러분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될 것도 같고 해리스가 될 것도 같고 진짜 반반입니다. 원래도 뭐 이렇게 박빙일 때가 많은데 이번엔 진짜 엄청 박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거는 상원의원이거든요. 시네이트 상원의원 당선 투표율 득표율이라 그래야 되나? 의석수 뭐 그런 걸 보면은 72%가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트럼프 내죠. 공화당이 상원은 확실히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대선은 왜 이렇게 박빙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하원 쪽은 이쪽 민주당 쪽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원 의원이 근데 더 많으면 공화당이 더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빙이고 미국의 대선 제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원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늘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공화당이 상원에서 적은 거는 제가 미국 정치를 본 이유는 없었어요. 네, 뭐 제가 꼬맹이 때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선은 늘 박빙이더라고요. 뭐 제가 선거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좀 S&P 500 여기랑 상관관계가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이라네요. 어차피 뭐 제가 느끼기엔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랑 상관관계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잭슨 홀 연설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높은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스닥이 빠지면서 끌어내리고 있어서 지금 어저께 보니까 57,000달러도 잠깐 봤더라고요. 한국 가격으로는 7자가 살짝 나왔죠. 7,900 얼마까지 이렇게 좀 빠졌더라고요.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요 하락은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지금은 끌어내려서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온체인 지표상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강세 움직임이다. 되게 좋다는 거죠. 장기 홀더들 역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아까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13만 개가 추가됐다고 하고요. 장기 홀더들, 장기 홀더는 6개월 이상을 말하는 걸까요? 뭐 그거 좀 써주면 좋은데 어찌됐든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홀더가 개미가 많거든요. 단기 홀더는 지금 또 빠지고 있으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매수할 만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겨주고 있을 때는 거품이 끼고 있는 거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와, 미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싶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거거든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내가 팔지 않아도 평가 이익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주식 보유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60대 이상의 미국의 60대 이상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으로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국은 주식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면 오른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앞으로도 뭐 우상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때 내가 뭐 1억어치 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한 3억이 됐다. 올해 많이 올라서 만약에 3억이 됐다. 이러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진 않았지만 미실현 수익이라고 하죠. 평가이익이 2억의 수익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거를 과세한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세율이 25%래요. 그럼 2억이 올랐다. 그러면 세금으로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3억 됐던 게 다시 1억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야, 작년에 냈던 세금 돌려줘.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좀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제가 느끼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해리스 쪽에서 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여길 유지한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미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실현 수익까지 과세하는 거. 저는 그래도 실현 수익에 대해서는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실현 수익에 대해서 뭐 한 20%, 22% 과세한다고 하잖아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실현 수익까지 과세를 하면 장기 보유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죠? 저는 뭐 부동산도 종부세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사는 집인데 재산세는 이해를 하지만 종부세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부세보다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무리수인 것 같은데 미국이란 나라는 참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나 봅니다. 되게 놀라웠어요. 이걸 보고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가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엄청날 것 같고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납부하면은 매년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하던 게 3억이 되면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 5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5천만 원을 내려면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고 내야겠죠. 갑자기 현금 5천만 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사실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주식 같은 거. 만약에 이걸 하면 미국 투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투자하실 거예요, 미국에? 저는 미국 국민도 아니지만 해리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나스닥이나 뭐 좀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기업들,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 해리스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진 코인 때문이었는데 이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반발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이런 짓은 안 할 테니까 트럼프가 꼭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면 테더가 엄청나게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들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테더죠. USDT. 업비트에도 이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사에서 나오는 USDC. 이건 월가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뭐 페이팔에서 발행한 PY, USD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트론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이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총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막 찍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어마어마한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죠.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때 줄어들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엄청 빠진 거 보이시잖아요. 이때 비트코인 늘어나고 가격도 늘어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름폭이 더 커지게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 봐도 지금은 이제 불장으로 가기 전에 딱 그 전 단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점선으로 된 게 반감기입니다. 2016년 반감기가 있었고요.
20년에도 있었고 올해 24년에도 있었죠. 반감기 500일 전 완전 거의 최저점이죠. 한 2019년도 연초쯤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최저점이었고 500일 후에는 네, 이렇게 5월 달에 붓다빔 맞고 다시 올라갈 때 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엄청나게 올랐죠. 500일 전이 2023년 초였어요. 네, 그때 거의 최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반감기가 이번에는 4월 20일에 있었거든요. 500일이면은 1년 4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2024년 4월 20일 날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4개월 후 2025년 8월 20일 날 잘 모르겠으면 이날 그냥 다 매도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무섭고 요때쯤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 분할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일 전 되는 날 하루에 다 사지 말고 뭐 한 490일부터 510일 살 때도 분할해서 매수하고 팔 때도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이클에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반감기 후 500일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팔지 마세요. 네, 요때까지는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다고 매수를 하셨으면 요때는 그냥 요때까지는 가져갔다가 요때 욕심 부리지 말고 팔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걸 반복하면은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채굴자들은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나 봐요. 채굴 난이도가 상향 조정했죠. 이게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채굴자들은 돈을 많이 써서 많이 캐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이거는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네, 이거는 뭐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 달에 사상 최고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네, 점차 올라가서 최고치를 또 경신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매 물건 꾸준히 알려드리는데 경매 기초가 아예 없으시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다가 경매 생기초 강의 그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뭐 이 부분도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권리 분석하고 명도가 가장 좀 어렵잖아요. 네, 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까지 뭐 한 1000분 정도 제 수업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도와 권리 분석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데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특히 권리 분석은 제가 수학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쉽게 강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경매를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은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경매 질문을 받아드립니다. 제가 하루에 데일리 루틴이 경매 질문 답변 달아드리는 거거든요. 제 경매 강의한 지가 벌써 올해로 5년째인데 계속해서 네,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했던 분들은 요즘엔 거의 질문 안 하시고 초보분들이 계속 질문 주시는데 단 하나도 질문 빠뜨리지 않고 다 답변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다 1년 동안 답변해 주는 수업은 아마 제 수업밖에 없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 바로 가기 누르시면 돈이 먼저 다 사이트랑 연결이 되거든요. 수강료는 15만 원이고요. 2달 동안 네, 무제한으로 네,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명도나 권리 분석, 뭐 기타 특수 물건들, 뭐 그러니까 경매 센 기초긴 하지만 기초가 없는 분들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 경매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이론 강의는 더 안 들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네,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지 권리 분석 뭐 이런 거 질문로 이메일 질문으로 다 답변해 드리니까 그리고 명도할 때 뭐 좀 곤란한 일 생기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다 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경매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니까 공부를 좀 미리 해두고 싶으신 분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좀 반등장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 뭐 조정이 올지 계속 오르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조정이 오면 경매로 더 크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상승장이 오더라도 경매로 보통 일반 매매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경매를 배워두는 건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좀 선택이 아닌 필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경매 생기초에서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